베이징 나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베이징 국가원 강현우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못 미친 성적표였고요. 이제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포스코 경영연구원 중국사무소 심상영 상무님을 모시고 중국 경제 현황과 분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8일에 그 중국 3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 총평과 전망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2019년 중국 경제 성장률 기억하시죠? 네, 6%였던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2019년에 6%도 사실 좀 중국 경제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다가 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게 2.3%까지 이제 성장률이 좀 크게 떨어졌고요. 이제 3분기까지 성장률이 4.9% 성장한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 2019년 3분기까지 성장률하고 2년 동안 평균을 냈을 때 역시 이제 4.8% 정도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기대 또 사실은 중국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성장 목표에 비해서도 조금 부진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제 작년하고 올해 2년 평균 성장률을 올해 이제 5.5에서 5.7% 사이 정도로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 정부 내부적으로는 좀 계속 걱정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출은 굉장히 경기가 좋았지만 내수는 특히 소비는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지속이 됐었고요. 국유 기업들 또 대형 기업들의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높은 어떤 경영 성과를 이렇게 사상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또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또 투자 측면에서도 부동산 투자는 증가를 했지만 제조업 투자는 계속 좀 부진한 상태, 또 민간 기업들은 또 부진한 상태.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불균형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어떤 이런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려는 그런 좀 노력을 하고 있었고, 아마 우리 감독관님 기억하실 텐데 금년의 양해에서 정부가 설정한 금년도 성장 목표 기억하고 계시나요? 6% 이상. 네, 맞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렇게 6% 이상이라는 성장 목표를 올해 제시한 그런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인위적인 그런 경기 부양을 통해서 7%, 8%, 9%라는 이런 숫자를 맞추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중국 경제가 어떤 코로나 충격에서 굉장히 불균형하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구조를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좀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14호 계획 또 2035년까지 중장기 발전 방안까지 올해 이제 한꺼번에 발표하고 추진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중국 정부는 이렇게 중국 경제의 좀 장기적인 성장의 그런 노선을 바꿔 나가려는 그런 계획을 이미 좀 밝혔던 거라고. 특히 이제 올해부터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어떤 중국 경제의 그 새로운 그 어떤 핵심적인 노선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전통적인 산업 구조에서의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해 나가려고 그런 노선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취업률 그리고 그거를 통한 그 소비 확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쌍순환이라고 해서 중국 중심의 중국 내수 중심의 또 소비 중심의 그런 좀 자립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어떤 준비의 해로서 올해를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3분기까지 4.9%라는 성적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과 21년 평균 5.5에서 5.7%로 가는 과정에서 사실 정부 목표에는 좀 미달한 그런 수준인 건 확실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6% 이상 성장이라고 금년 한 해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밝힌 그 수준을 달성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가 이제 판단하고 또 이제 실제로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또 중국 내부적인 또는 외부적인 여러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중국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이런 좀 많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GDP 성장률 내 이제 세부 지표들을 보면 투자 같은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크게 투자 안에 인프라 투자, 부동산 투자, 제조업 투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인프라 투자는 사실 중국 정부에서 지방 정부의 부채라든지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그런 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사실 한 2019년부터 이미 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3분기까지 인프라 투자는 1.5% 증가에 그쳤고요. 또 이제 작년하고 올해 2년 평균은 0.4% 증가에 그쳤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과거처럼 대규모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또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이러는 시대는 조금 이제는 지나간 것 같고요.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19 극복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다시 한다는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신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신인프라라고 해서 사실은 5G라든지 AI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약간 특고압 선용이라고 해서 이제 정말 이 전력의 그런 어떤 좀 업그레이드된 전력망을 구축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있었던 거고요. 전통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인프라 부분에 대한 투자는 크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부동산 부분은 그나마 좀 부동산 투자가 작년부터 이렇게 많이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하면서 경기의 어떤 한 축을 담당했던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이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또 이제 많이 좀 둔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 중에 조금 긍정적으로 저희가 볼 만한 부분은 사실 제조업 부분의 투자가 2019년에도 한 3% 정도 증가에 머물렀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마이너스 2.2%로 이제 투자 항목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제 과거에 굉장히 좀 전통 제조업 부분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제조업 부분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과연 앞으로 이 제조업 부분에서 어떠한 그 성장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번에 오히려 제조업 투자는 3분기까지 14.8%가 증가했고요. 또, 2년 평균, 그러니까 작년에 마이너스 2.2% 연간으로 그랬는데도, 요번에 이제 2년 평균으로 했을 때 3.3% 오히려 플러스 증가로 돌아서고, 이런 걸 보고, 또 그 제조업 투자의 내용이 약간 첨단 기술이나 첨단 장비 위주의 그런 제조업 투자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급 과잉 때문에 제조업 중에 어디 투자할 데가 없다라고 하던 그런 부분이 그래도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향대로 첨단 기술 산업 위주로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이 이번에 좀 잡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중국 경제의 어떤 제조업 부분의 투자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또 어떤 성장의 동력이 어느 쪽으로 이제 가게 될지를 저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의 투자가 대부분 좀 어떤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또 어떤 정부의 투자 이런 게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이번 3분기까지 실적에서 민간 기업의 투자가 이제 9.8%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 역시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그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3분기까지 실적에서 가장 저희가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제조업, 특히 첨단 제조업 투자 증가, 그리고 민간 부문의 투자 증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전력난하고 홍다 사태 두 개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전력난은 이유와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전력난은 이제 국가 전력망이라고 중국의 모든 발전된 에너지를 사서 그거를 가정이나 기업에 공급하는 이제 중앙정부 소속의 이제 대형 국유기업이 있고요. 이 국가 전력망이라는 데서 본인들이 이제 판단하는 또는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전력 공급 부족의 원인인 이제 세 가지인데요. 이상 기후 때문에 소비가 증가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가뭄 때문에
수력 발전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출 주문이 급증하면서 산업 생산이 증가했는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전력 공급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발생한 거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중국의 그 전력 수급 체계에 좀 문제가 좀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은 전체 이제 전력 공급에서 화력 발전이 약 한 71% 또는 72%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90%가 석탄 화력이기 때문에 이제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63에서 64%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석탄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석탄을 사서 발전을 하는 회사들은 이 중국 전력망이라는 데서 이 전력을 사주는 가격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석탄 가격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손실이 나는 상황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발전량을 늘리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석탄은 왜 그렇게 올랐냐? 그거는 사실은 중국이 약 38억 톤 정도를 생산하고 그 중에 약 한 30억 톤 가까이를 이 발전용으로, 화력 발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안전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이 광산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해졌고요. 특히 9월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경영자들이, 그러니까 광산의 경영자들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그 법규가 새로 시행이 되고 하면서 상반기부터 계속 그 위험한 광산에 대한 어떤 조정들도 있었고 또 실제로 어떤 책임제가 시작이 되면서 석탄 생산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석탄 생산량이 약 한 1억 5천만 톤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수입되는 비중은 연간 한 2천만 톤 정도가 수입이 되는 거라서 수입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호주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호주산이 굉장히 열량이 높은 아주 고품질의 석탄이긴 하지만 비중 자체는 사실 전체 그 공급량 총 공급에서 따진다면 중국 내 생산이 한 5% 수입, 또 그 수입에서 호주산이 한 25% 점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중국과 호주 사이의 무역 분쟁 때문에 어떤 광석 가격이, 석탄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또 석탄 공급이 부족해졌다까지는 조금 더, 그거는 좀 더 좀 과장된 그런 해석인 거고요. 결국은 중국 국내 생산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되었고, 이 상황에서 이제 또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국내에 굉장히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천연가스라든지 다른 에너지원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글로벌 석탄 가격 자체도 또 상승한 그런 영향 때문에 중국이 그나마 한 5% 수입하던 그 발전용 석탄 부분에서도 또 수입 자체가 원활하지 않거나 수입 가격이 오르거나 이런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좀 중국 정부가 탈탄소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석탄 생산이, 자국의 석탄 생산이 줄어들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호주랑 외교적인 마찰 때문에 또 수익선을 재빨리 좀 다른 데로 개발하고 또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또 일정한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요. 중국 정부는 전력난을 수개월 내 정도 안정될 거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어떤 저탄소 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압력을 가하고 또 이제 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 영향의 일부가 이제 이번에 그 석탄 부족으로도 연결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 중국 국내의 석탄 채굴을 확대하는 거. 왜냐하면 전체 그 공급의 95%가 사실은 중국 내에서 채굴되는 거니까. 아니면 이렇게 국내가 아까
9월달까지 1억 5천만 톤 생산이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만큼 수입을 정말 대폭적으로 단기간에 확대를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지금 발전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만들수록 손실을 보고 있는 높은 석탄 가격은 올랐지만 전기 요금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소들이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 기업에게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중국 정부에서 이제 올해를 어떤 탄소 중립 선언의 원년으로 삼아서 또 이 탄소 중립을 가지고 중국 경제 체제 자체를 또 산업 구조 자체를 고도화시켜 나가는 어떤 동력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이 탄소와 관련된 이 정책을 좀 약간 양보하고 바로 이렇게 석탄 생산을 독려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이냐 그게 조금 딜레마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바로 어제 발개위에서 이런 석탄 기업들, 탄광 기업들, 그리고 이제 석탄 공업협회, 그리고 전력 공업협회 이런 데들을 다 모아서 어제 회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탄광들한테 금년에 최대한 생산을 독려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허가가 취소되거나 중단되어 있는 그런 탄광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가동하도록 해라 등등 금년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이 동절기에 일단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석탄 생산 독려하는 쪽으로 좀 돌아서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리고 뭔가 좀 어떤 새로운 어젠다로서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였던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이 정말 실질적인 그런 어떤 실제 경제 상황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부는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부동산 얘기를 좀 했으면 싶은데, 이제 헝다나, 화양연, 이런 기업들이 디폴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한 2019년 초에 이미 시진핑 주석이 회의석상에서 그때 당시 굉장히 강조했던 게 이제 회색 코뿔소, 회색 코뿔소에 주의해야 된다. 물론 이제 블랙스완 얘기도 있었지만, 왜냐면 이제 회색 코뿔소는 누구나 다 예상이 가능하지만, 이제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간과하기 쉽다는 거죠.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회색 코뿔소 문제를 지적한 게 이제 결국 기업 부채,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 부채, 그림자 금융 이렇게 세 가지고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의 약간 구조적인 그런 아킬레스건으로 여전히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로 있는 상황인 건 확실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2019년부터 디레버리지 정책이라고 해서 어떤 부채 비율을 축소시키는 그런 그래서 이제 대출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게 가져가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부채율을 낮추는 그런 좀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하다가 작년에 또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어떡하든 기업들한테 대출도 더 많이 해주고 하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좀 그게 많이 풀렸고요. 그걸 가지고 사실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부동산 쪽에 이제 경기 또는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면서 그 부분에서 집값도 계속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올랐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런 기업 부채 문제 그리고 그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자산시장에 버블이 일어나는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중국 경제를 굉장히 좀 어떻게 흔들 수 있는 나중에 이제 그게 버블로 터졌을 경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확고하게 정책을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신 것처럼 최근에 특히 이제 공동부유를 지창을 하면서 이런 부동산이 결국은 빈부격차를 격화시키는 굉장히 아주 강력한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개인들한테 어떤 대출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요. 또 공급 측면에서는 부동산 업체들의 부채 비율 관리를 강화하고 또 그 와중에 좀 헝다같이 워낙에 이제 재무구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한 어떤 건전성 기준을 맞추지 못한 부동산 기업들은 금년 6월부터
이제 대출을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6월부터 이제 헝다 문제가 계속 이렇게 불거지기 시작했고, 뭐 최근에 더 심각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이번에 헝다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극명하게, 중국의 어떤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그동안 성장했던 중국 경제가 거기에 그 쌓여있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좀 더 이렇게 첨단 산업 위주로, 첨단 제조업 또는 어떤 기술 중심의 산업 위주로 전환해 나가려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좀 극명하게 그런 상황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계기는 됐고요. 아마 뭐 계속해서 앞으로도 부동산 기업 중에 이렇게 좀 부실한 기업들 많이 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고요. 뭐 이든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동산 부분의 문제를 중국 정부가 이제 단순히 이제 부동산 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구조의 그 전환 차원에서 그리고 어떤 그런 공동 부유 차원에서도 좀 하여튼 건전화시켜 나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9월 PPI랑 CPI 상승률이 나왔던데 PPI는 10.5%, CPI는 0.5%, 그래서 뭐 거의 10%포인트 차이가 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결국은 뭐 그냥 글로벌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왜냐하면 그 원자재를 다량으로 수입을 해서 그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수출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PPI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일부는 완화하고 부작용을 이제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정책, 산업 정책의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이거가 뭐 중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막 크게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원자재, 특히 뭐 석유 가격의 유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PPI라고 한다면, 특히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각국에서 이제 정말 돈을 풀어서 경기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데 그 자본이 뭐 실물 경제로도 뭐 일부는 가겠지만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은 결국은 이렇게 금융시장이나 뭐 하여튼 자산시장 쪽으로 들어올 때 결국 이 유가든지 뭐 아니면 뭐 철광석이든지 뭐 여러 금속들이 이미 다 선물 시장이 만들어져서 약간 금융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상황으로 변모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떤 글로벌 그 어떤 레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또 그것이 정말 PPI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금년에 CPI 상승률이 뭐 0%대까지 떨어진 거는 사실은 이게 중국 정부의 고민이기도 한데 굉장히 좀 수요 자체가 아직은 예전처럼 이렇게 회복이 안 된 그런 상태고, 수요가 회복이 안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기가 양극화되어 있는, 중소기업은 어려운데 대기업은 좋고, 뭐 그다음에 수출은 좋지만 또 내수는 좋지 않고, 이러한 그 경기가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과도 관계가 있고, 또 특히 이렇게 풀린 돈들이 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가면서 이 소득 분배 자체가 소득 격차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쓰는 거는 사실 그렇게 그 소비 성향이 그 돈 갖고 있는 그 부에 비례해서 확대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편입이 돼야 이게 좀 광범위한 소비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 역시 사실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국도 전 세계가, 특히 이제 선진국들이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또 이미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소득 격차가 커지는 그 상황이 결국은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면 CPI는 계속 좀 좋게 말하면 안정이고, 또 뭐 이게 너무 낮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우려도 늘 이제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든 좀 특히 그 고용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을 좀 성장을 시켜서 그 부분에서 많은 좀 사람을 고용하고 또
어떤 소득 분배 기능을 좀 강화해서 그것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또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좀 선순환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 기업들의 어떤 그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PPI는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하는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약간 기업들이 대형화된다거나 M&A를 통해서 대형화된다거나 또는 기업 간의 합종 연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좀 실제로 중국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선물 시장에 투자도 많이 하고 그 원자재 가격의 변동 리스크를 좀 해지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보기 드문 상황, 그러니까 특히 CPI가 0%대까지 떨어지니까 격차가 말씀하신 것처럼 10% 이상 나긴 나는데 어쨌든 요번에 이렇게 원자재 가격 상승한 거는 결국은 그동안 이렇게 멈췄던 어떤 공급망이 생산 어떤 시스템이 가동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원자재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고 글로벌하게 많이 이렇게 풀려진 돈들이 또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걸 예상하고 또 이 금융시장을 통해 가지고 더 상승을 부추기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있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 이상이라는 이 상황이 이게 약간 구조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럴 것이다라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로 들어가면서는 완화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PPI와 CPI가 이렇게 분리돼서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또 거기에는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떤 소득 격차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또 그 기업들의 그거에 대한 그 대형화를 통해서 그런 상황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또 변화나 대응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심상영 상무님을 모시고 중국 경제 현황과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